메가더 장군 동상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네. 이 메가더 장군 동상을 훼손했거나 네.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체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줘야 되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메가더 장군 동상 훼손. 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훼손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반증일 거예요. 예. 네네. 그 공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6.25 전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거를 이게 사실 이제 그 메가더 장군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낙동강 전선에서 밀려서 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주도로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라는 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그것이 우리가 사실 낙동강 전선이라는 게 이미 국토의 90%를 뺏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밖에 안 남아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뭐 다부동 전투니에서 백선엽 장군이랑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치열하게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전세를 하루아침에 이제 그 뒤집으냐 하는 거였는데 이 그 유엔군 사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이 아주 이 특단의 조치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주장한 건데 실제로 미 국무부나 이런 데서는 다 반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인천이라는 곳이 그 조수간만의 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물이 빠지면은 이제 뻘에 상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군인들이 이제 그 뭐 수만 명이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실제로 그 한 2-3시간 안에 상륙 작전을 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러지 말고 군산으로 가거나 이쪽 원산으로 가거나 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주장을 한 거죠.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허실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아마 우리가 인천으로 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할 테니까 그 허를 찌르자.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상륙하자 하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이게 성공할 확률이 계산을 해보니까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고집을 부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진짜 허를 찌른 거예요. 인천으로 올 줄은 몰랐고 또 이제 이쪽에서 작전이 주요했던 게 실제로 뭐 군산, 원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륙할 거라는 뭐 이런 거짓 정보도 막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주장했던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군산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도 서울을 이제 장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낙동강 전선으로 와서도 이제 보급로를 차단을 하려면은 서울에 가까운 데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인천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9월 28일 날 서울을 되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내친김에 이제 말하자면 38선을 밀고 올라갈 수 있어서 거의 이제 통일의 그 기반을 이제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중공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네. 저는 그 6.25와 메가더 장군의 그 예화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다 이런 생각을 그럼요. 많은 그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을 잘 모르지만 실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요. 말도 잘 안 들었고. 전혀 안 들었고 또 강력하게 그 중공군이 들어온 다음에는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건데 이제 미국 본토는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제2차 세계대전의 그 길이를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건 39년이지만 37년부터 전운이 감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39년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45년이라니까 6년이거든요. 만으로 해수는 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어서 사람들이 그 전쟁의 참화로부터 50년에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45년에서 50년이란 6.25 전쟁이 5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제3차 대전이 발발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미국 본토는 이 확전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계속 뭐 만주를 폭격해라, 유엔군, 그러니까 미군이죠. 더 파병해라 하니까 본국에서는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과정 자체가 한 영화 한 편 스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메가더 장군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대통령이던 트루먼 대통령도 우리 파병하는데 정말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재선 못하고 아예 포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미국 대통령 다 재선 가도로 다 들어가는데 그냥 한 번 하고 이제 끝난 거였죠. 네, 교수님께서 아주 다음 화제로 잘 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25의 발발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3일 네. 만에 수도를 뺏기는 그런 난리였는데 네. 그런 난리를 수습하고 우리가 절반만이라도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그 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와 이 전쟁 대비를 우리가 좀 재평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6.25와 관련된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하면 네. 어떻게 이렇게 음모설과 비난만 난무하는 것인지 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고 진실을 좀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게 이제 런승만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도망갔다라는 그건데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면 아니 9.11 테러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부시 대통령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디 있었는지. 상황 다 종료된 다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의 지도자라는 건. 근데 그건 이제 물론 테러였는데도 그랬는데 아니 우리는 전시잖아요. 전시의 군통수권자가 그러면은 뭐 적한테 사로잡혀야 되나요? 큰일 아니면 나죠.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76세예요. 근데 지금은 76세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 76세는 지금 오늘날의 90세나 이런 100세보다도 많은 연세세예요. 그렇게 봐야죠. 네, 그때는 수명이 그 60의 환갑 잔치를 얼마나 크게 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76세 이제 노령이시고 아니 그 대통령이 그 주변에서 이제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피난을 가신 거죠. 이제 그때 기꺼워서 가셨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김일성 도망간 얘기는 안 해요. 어허. 김일성은 아예 중국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김일성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 9.28 서울 수복해서 10월 1일에는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진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그 자기네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은 먼저 피신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평양에 국군이 들어가는 게 18일인가 19일인데 그러기 전에 11일인가에 일주일 먼저 평안북도 강계 쪽으로 도망을 치고요. 국경선까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미군이 각 강계 지역을 폭격하니까 아예 중국 땅 퉁화라는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다른 나라 땅으로 간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우리 버리고 다른 나라 땅으로 갔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로 가라는 것도 안 가신 분이에요. 어허. 네. 그럼 주위에서 각각 제주도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도 미군 쪽에서 이제 말하자면 대만이 그렇게 됐듯이 예, 이제 예. 그 섬으로 갔잖아요. 우리도 제주도로 이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낙동강 전선도 이제 위험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주로 가시자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가셨어요. 오늘날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네, 사회에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이 네. 병 때문에 우리가 참 뭐 고생이 많은데 이상하게 네. 또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면 네. 마치 내가 무슨 그 배려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네, 주고 또 중국에서 날라온 그런 독성 먼지를 네. 꼭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황사라고 불렀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네. 대한민국의 어떠한 친중 세력이 어떤 기득권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큰 구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 이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의 레닌이 이제 국제공산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우리가 줄여서 이제 커민테른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산주의자요, 이제 뭉치자 이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공산주의 종주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얘기했지만, 그때도 이미 40년대에도 우리나라 안에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소련을 조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어허. 그래서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다 뭉쳤던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 이후에 이제 90년에 이제 그 독일 통일하고 91년에 이제 소련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요새 애들 말로 폭망한 겁니다. 폭망이죠. 네, 폭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교과서 같은 데는 소련이 해체됐다, 뭐 공산권이 해체됐다고만 쓰지 그게 몰락했다고 안 써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해체돼서 이제 소련이 힘을 쓸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 좌파들도 약간 이제 뭐 어미 잃은 모처럼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장 경제를 일부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되고 중국이 좀 나아지니까 이제는 중국을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수법이 교묘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인기가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실제로 현실 공산주의를 했는데 70년 해갖고 완전히 망했단 말이죠. 근데 망하는 과정도 보세요. 뭐 미국이 무슨 뭐 그 서방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무슨 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까? 무슨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렸습니까? 자기네가 자체 인간 본성하고 맞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망해서 자기네가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했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란 말은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 사회주의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회주의인 척 포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헌법을 2009년인가 개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헌법에서 공산주의란 말 다 빼버리고 사회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인 척하니까 우리나라 안에 좌파들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번 나온 한국사 교과서에도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사회주의 국가라고 써놓고 전부 사회주의인 척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사회주의가 좋은 것이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인가는 가서 중국몽을 꼬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누구인가는 가서 베이징 시와 자매 시인 누구인가는 가서 저는 그 말은 참 품위도 없어서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말궁둥이에 붙어서 파리가 말궁둥이에 붙어서 가듯이 우리가 붙어서 말리를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말에 비유하고 우리를 말궁둥이에 붙은 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과 좀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어도 네. 나름대로 뭐 좀 의리를 지키거나 이러면 좀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칭찬해 줄 수가 있는데 적장에 네. 대한 이유로 네네. 소련이 망하니까 바로 이제 중국에 붙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금 더 문제는 차라리 소련처럼 개혁 개방 안 하고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다가 망했으면 좋은데 또 중국은 무슨 뭐 흑묘 백묘 하면서 이제 그 약간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이 이제 경제가 뭐 조금 두 자릿수로 발전하고 뭐 요새는 이제 그것도 아니고 뭐 6% 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그게 중국이 조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중국을 모델로 삼고 우리도 이제 그 식으로 가자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과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전에는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저 시대 예전에. 1950년에는 중국이라 그러면 그거는 타이완이고 그렇죠. 대만이고 우리는 중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국 양제가 아니라 아예 중화민국만을 우리가 나라로 하고 그렇죠. 중국하고는 국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무슨 뭐의 약자냐면 중국 공산당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예. 공산당 물이라고 생각한 거지 국가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중공이라고 했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고무줄놀이 하고 놀 때 그 무찌르자 중공 오랑캐 이렇게 예. 노래 부르고 놀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세계 네네. 지도를 보면 네. 자유중국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렇죠. 자유중국 아니면은 예. 중공 이렇게 그렇죠. 써 있었는데 교과서에서요. 중공을 다 무슨 현실 오늘날의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중국이라고 써놓고 6.25에서 중공군의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입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쪽은 참전, 적이니까 개입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군의 참전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아, 마치 중국군이라고 써놓고 중공군이 우리 편인 것처럼 다 참전이라고 써놓고 오히려 미군이 개입했다는 식이죠. 아하, 이 단어 하나하나의 그런 무서운 의도가 그럼요. 있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6.25 전쟁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용어가 중요해요. 네.